유럽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우리 알았어요. 야, 유럽이 이렇게 무기가 없어? 우리한테 달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 국가들도 한국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요즘은 장난말로 야, 우리가 김정일한테 고마워해야 되나? 조셉의 조상들도 문제야.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을 살게 해주고, 이건 유대인들 역사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같이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 우리 석유 많다. 그러면 지금 중동이 문제가 아니다. 어디가 문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클래스의 MC,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살이 10년 미국에서 온 미제 조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님보다 2년만 덜 한국에 살게 된 아이시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동 관련해서 재미난 이야기 해주실 박현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안대 유럽연합연구소에서 중동과 이슬람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한국산 박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부에서 중동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거 느꼈어요. 많이 모르고 있다, 저희는. 그래서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특히 중동 역사를 왜 꼭 알아야 된다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석유죠. 아, 진짜? 예. 모든 거 석유랑. 그렇죠. 한국에서 중동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한, 지금 우리 촬영도 가능하게 하는 이 전력이 다 석유에서 나오잖아요. 석유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중동 역사, 그런 배경도 알면 좋은 점들이 있어, 일반 한국 사람들이요? 그럼요. 왜냐하면 한국과 중동이 현대에서 석유만 연결된 게 아니고 과거에도 연결이 된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적들을 하려면 역사 공부한 사람들도 필요하고, 우리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찾아가는 흥미가 있죠. 진짜. 먼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리적으로 대륙 끝에 있기 때문에 많이 다른 사람들과 섞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보면은 더 자유롭게 중동 지역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한국은 진짜 핵심 파트너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 맞아요? 그럼요. 우리도 중동 시장을 많이 가려고 노력하지만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많이 찾아요. 특히 요즘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방산 부분에서 중동 국가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은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못 믿겠다. 미국을 못 믿겠다. 예. 미국이 무기만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이 좋은 무기를 반드시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무기도 있는데 미국이 잘 안 줘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때부터 만들어서 미국 거 뺏기고 분해해서 해보고 별걸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쌓여온 거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하는데, 우리는 북한이 가장 위험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간첩 신고, 북한, 이거는 우리한테 그냥 꽉 잡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엔 좌파들이런데, 한국의 좌파라 할지라도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었고, 냉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몰랐죠. 유럽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계속 했으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우리 알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야, 유럽이 이렇게 무기가 없어? 우리한테 달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팔라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쓰려고 갖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 국가들도 한국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 그 전쟁 때문에도. 나토를 많이 믿어서 그런가요, 혹시? 네,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나토에 의존하면서 다른 재밌는 걸 많이 했죠. 아, 그죠. 더 이상 위협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럽이 그렇게 된 줄은 전혀 몰랐어요. 우리 한국은요, 그냥 유럽은 계속적으로 잘 나가는 거고, 유럽, 미국, 일본은 우리가 계속 따라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죠. 따라가고 배워야 되고. 한국이 얼마나 재밌는 나라냐면, 정부가 뭐를 할 때 새로운 정책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막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마디만 하면 딱 끝납니다. 뭔데요? 이 정책은 이미 유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지. 바로 해야죠. 저도 사실 우리 업계에서도 금융업계인데, 규제 볼 때는 미국이 이미 했으면, 아니면 유럽에 이미 했으면 그냥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가서 미국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해? 한국 관료들한테 말하면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맞아요. 이제 바뀌었네요, 진짜.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유럽이 저렇게 망가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평화로웠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런 전쟁
전쟁 터지니까 오 약간 준비 안 돼 있다 이런 느낌 많이 받죠. 그리고 병화 배등금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끝났죠. 우리 세대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 유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중동은 좀 생소한 것 같고. 생소하죠. 요즘 근데 중동 많이 갔죠. 왜냐면 이제 두바이 이런 데 많이 갔었어요. 두바이 열풍이 분 게 한 5년, 6년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TV에서 하면은 따라서 해요. 아, 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TV에서 누가 한다면 그걸 안 하면은 큰일 나. 그렇죠. 다 따라해야 되긴 하죠. 그래서 꽃보다 할배라는 거에서 두바이 가면서 저기서. 네, 거기서부터 가게 되고요. 크로아티아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 간 거예요. 크로아티아 관광청이 놀란 거잖아요. 갑자기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꽃보다 할배. 프로 덕분에.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동 많이 가게 되고 중동 공부하고 그다음에 두바이 초콜릿 맞죠. 두바이 초콜릿이 한국에서만 제일 유명해요. 난리 났습니다. 두종군우 여기서 개발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개발한 게 맞아요. 근데 뉴스 보면 솔직히 중동에 두바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나라 너무 많으니까 조금 복잡하고 구분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중동 나라 4개만 꼽는다면 꼭 알아야 되는 나라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사실은 튀르키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튀르키예는 너무 중요해요. 중동에서. 근데 문제는 튀르키예는 자꾸만 자기가 중동 아니라고 해요. 아 약간 팔을 빼고. 전 아까부터 계속 중동이라고 해요. 왜냐면 중동이니까 지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 튀르키예는 중동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진짜요? 그냥 튀르키예가 원했어요. 우리 중동 아니야. 우리 유럽으로 빼줘. 그래서 유럽으로 가 있어요. 우리 유라시아라는 개념이 네, 있어요. 심지어. 둘 다예요. 둘 다. 솔직히 96% 정도는 아시아고 4%만 유럽인데 축구를 할 때는 유럽 리그로 가고요. 예를 들자면 한국이 제공해준 아시아 장학금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아시아 맞는데 약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네요. 저도 그렇게 장학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아시아, 중동 세 가지는 진짜 있다고 봐요. 동시에. 그러니까 중동에서 하면 튀르키예로 쓰는 튀르키예, 그 다음에 아랍어 국가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집트 역사도 오래됐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쓰는 이란, 그리고 이제 걸프 국가는 무슬림들의 성지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건 아랍에미레이트죠. 그래서 다 중요한 나라들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아랍 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는 이집트였고 튀르키예는 아랍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국가고 이란은 오랫동안 페르시아 문화에 있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집트하고 이란이 가장 오래된 문화예요. 사실은 튀르키예는 학자들에 따르면 9,000년 전에 한국말을 쓰는 사람과 튀르키 말을 쓰는 사람이 조상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웃음이 언어에 똑같아요. 비슷한. 그래서 이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튀르키예, 몽골어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몽골과 너무 많이 싸우게 되고 중국과도 싸우게 돼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사실 지금 위치로 간 거죠. 지리적으로 보면 원래 우리도 아시안, 완전 아시안 사람이었는데 생김새도 저처럼 생긴 사람 없었대요. 그러면 먼저 이란부터 간략하게 짚자면 무슬림보다 역사가 엄청 길고 페르시아. 그렇죠. 이슬람으로 된 건 651년 아랍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무슬림으로 되는데 바로 이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요. 이슬람 아랍인들이 지배했으니까 전부 다 하루아침에 무슬림이 됐을 것이다. 아니에요. 250년 정도 걸립니다. 이쪽 지역이 이슬람화가 되는 게 250년. 원래 종교는 있긴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가 있었고요. 근데 서서히 사라지고요. 이슬람으로 대체가 되는데 이란은 언어가 아랍어하고 달라요. 피터하고 조셉이 쓰는 말일 것 같은 쪽이에요. 진짜. 얘 인도 유로피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 비슷하거든요. 딸이 영어에서 도터잖아요. 독일어는 토크터잖아요. 페르시아는 토크타르입니다. 진짜. 너무 비슷하네요. 그러면 스타는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인도 유럽어예요.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를 쓴 조상들이 카스피해하고 북해 사이에 후르간이라는 곳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한 무리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한 무리가 이란 쪽으로 내려와서 인도까지 들어가서 인도 유로피안 같은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이 나중에 이제 이슬람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슬람 특히 1501년부터는 시아파가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순니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큰 무리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러면 아랍어랑 페르시아어를 계속 헷갈린 이유가 사실 아랍어랑 글자가 문자가 거의 똑같. 문자를 쓰니까. 맞아요. 우리도 똑같이. 튀르키예도 오스만 튀르키 때는 알파벳을 아랍어로 썼죠. 맞아요. 그런데 못 알아봐요. 제가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어 수업하는데 문을 두드리더니 교수님한테 도자기를 샀는데 이게 글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교수님 요거 페르시아어 아닌데요? 못 읽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튀르키예였어요. 그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도 아타투르키가 튀르키 공화국을 건국한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약간 똑같아요. 한자랑 한국어. 한자 근데 부족하잖아요. 한국어를 표현하기에는. 그래서 한글이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고 라틴어 새로운 알파벳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영어랑 비슷한 걸 쓰고 있는데 아마 페르시아랑 계속 헷갈리는 이유가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가 똑같아서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로 쓴 거를 갖다 놓으면 아랍어처럼 보이죠. 피터 독일어 배우셨어요? 네네, 독일어. 그럼 불어는 할 줄 아세요? 불어는 안 배웠어요. 그럼 불어책 갖다 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영어처럼 하면 근데 엉망이겠죠.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페르시아어로 쓰이는 거를 아랍 사람한테 읽으라고 하면 몰라요. 그냥 엉망. 예,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하고 글자만 같은 거예요. 소리는 다를 수도 있고. 예. 언어 체계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죠.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도 1923년에 튀르키예 공화국을 하기 전까지는 그 글자를 똑같이 썼어요. 근데 못 알아듣죠. 글자로 써는 모릅니다. 그러면 터키의 역사 잠깐 짚는다면 그쪽은 뭐 이슬람, 기독교 이런 거 다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 계속 돌아다녀. 그래서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있는 쪽에서 큰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이 그 사람들이 10세기 되기 전에 개종을 합니다. 이슬람으로. 스스로가 개종을 해요. 누구한테 강제로 한 게 아니라 개종을 하면서 이들이 내려가 볼까? 그래가지고 중동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반도로 가가지고 1453년에 콘스탄티노까지 점령해서 아나톨리아를 다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은 무슬림인데 이 지역에 가서 크리스찬들은 살게 해준 겁니다. 오스만 제국이요 거의 600년이 존속한 나라거든요. 600년 1299년부터 1922년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나라인데 이게 굉장히 훌륭한 제국이에요. 제국이란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제국은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거를 오스만 제국이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오스만 제국은 굉장히 훌륭한 제국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알아서 믿어도 된다. 훌륭한 제국이었어요. 영국 제국보다 조금 다를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 맞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무교가 너무 많고요. 아니면 데이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어도 유신론인데 맞아요. 그런 젊은이들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종교는 법적으로 정해진 종교는 없어요. 아 진짜. 법적으로는 튀르키예가 종교 없는 나라입니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종교 없어요. 국교가 없어요. 사람들이 튀르키예 국교가 이슬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냥 지도자가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국은 국교 있잖아요. 무조건 있죠. 튀르키예는 없어요. 오 신기하다. 튀르키예가 왜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실패했냐면 너무 안정적으로 해서 내가 너무 잘난 줄 알았어. 그래서 유럽이 발전하는 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만족했어요. 그게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지 발전도 하고. 그리고 학문이 되면은 그걸 학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만 종교적으로 이건 무슬림이 해도 되나?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 문제예요. 그때는 오스만 제국은 국교가 있었고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이미 이슬람 국가들의 지도자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래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이거는 튀르키예 공화국이 설립되고 나서 우리는 이슬람의 지도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국교 없습니다라고 바뀌었기 덕분에 이제 그런 책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또 언급했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역사는 간략하게. 저기는 모하메드의 고향?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근데 사실은 땅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바닷가 쪽밖에 없어요. 사람이 원래는 페르시아만 쪽이나 홍해 쪽에 주로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메카하고 메디나는 홍해 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 시작됐지만 여기에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메카하고 메디나가 있으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왕국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뜻이 뭐냐면 사우디가 왕실의 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왕실로 있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민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따서. 이게 사우디가 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오스만 제국도 똑같이 원래 우리 조상의 이름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덥지만 또 양쪽 지형은 또 괜찮거든요. 석유가 많이 나고 1938년에 석유가 터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은 나라가 됐죠. 그러면서 발전을 했고 지금은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석유가 많고 주도적인 국가고 전 세계적으로는 중요한 게 무슬림들한테 너무 중요하죠. 메카고 메디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직접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한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요. 아니 성지가 있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영국 좋은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이쪽은 다 영국이 좌지우지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굳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나라 이집트요. 제일 복잡하지 않아요? 이집트 역사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가 종교 공부할 때 제일 싫은 나라예요. 아 진짜 너무 많으니까. 왕조 피라미드 나는 별로 그 관심 없거든요. 별로 관심 없는데 왕조가 31왕조 되고 막 사람 이름이 헷갈리고 아우. 근데 그것도 그러면 옛날에 어떤 종교
종교였어요. 그렇죠. 이집트에도 종교가 있었고 쭉 내려오다가 크게 변한 게 알렉산더 장군의 후예인 프톨레마이오스, 거기서 한번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되면서 이쪽 지역은 원래 아랍어를 쓰던 지역이 아닌데 아랍화가 된 겁니다. 이쪽에 원래 종교는 콥트교라고 알고 있잖아요. 콥트가 이집션 크리스티애니티거든요. 이집션 그리스도교인데 콥트라는 말이 뭐냐면 이집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에서 아이귀프토스에서 나와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 보고 그리스 사람들이 아이귀프토스라고 했고, 아이귀프토스가 아랍어는 콥트라고 그랬어요. 콥트를 라틴어에서 갖고 와가지고 콥트라고 그랬습니다. 콥투스. 그게 영어에서 콥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콥트교는 없어요. 이집트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의 한 10% 정도가 이집트 그리스도교인들이거든요. 한 1,000만 명 정도? 근데 아랍화는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자연스럽게 아랍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고 바뀌면서 아랍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랍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대단하죠. 튀르키예는 아랍화가 안 됐어요. 문화는 너무 많이 비슷해졌지만 그래도 언어나 그런 거 언어는 튀르크 사람들은 어떤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냐면 페르시아어. 너무 많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된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페르시아어가 이쪽 지역의 문화어였거든요. 사람들이 아랍어가 문화어라고 생각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문화어예요. 10세기부터 완전히 페르시아어고요. 그리고 튀르크인들이 만난 이슬람이 페르시아적 이슬람이에요. 조금 더 개방적인. 그리고 단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페르시아어에서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나마즈. 나마즈. 그렇죠. 나마즈. 페르시아어입니다. 근데 아랍어로는 살라. 너무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아랍어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꾸란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어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럽어에서 라틴어, 동아시아에서 한자. 그게 아랍어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도 아랍어가 한 60% 들어가 있습니다. 튀르크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발음이 좀 다르고 이런 거 차이는 있지만 결국엔 아랍어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 한자 말이 60% 이상 되거든요. 순수 한국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네 개 나라가 지금 한국이랑 관계가 각각 어때요? 다 좋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좋고 이집트도 좋고 튀르키예도 좋고 이란도 좋아요. 근데 이란은 이제 조금 요즘 우리가 미국 때문에 이란하고 경제 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이란이 좀 섭섭해하지. 야, 니들 진짜 너무 미국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란 애들이 하는 거죠. 근데 야,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요즘은 이란도 한국에 대해서 아쉬운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많이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이란도 기술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국하고 뭘 하고 싶은데 지금 생션 때문에, 제재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나머지 세 나라는 그런 눈치 없이 미국이랑 친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튀르키예하고 한국하고는 관계 좋고요. 고등학교에 제2 언어 중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한국이라고 말하면 바로 오 이렇게. 하고 6.25 때문에 저희도 되게 친근감 느끼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하고 언어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한국 사람이 튀르키어 하는 것보다 튀르키 사람이 한국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아 진짜 반대 한국어 케이스가. 좀 단어들이 안 그래도 조금 더 짧잖아요. 우리 단어들은 너무 기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길고 여기에서 이 발음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아랍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우리가 73년부터 아주 굉장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사우디하고 한국은 정말 좋은 관계예요. 지금 근데 현재로서. 이집트는 크게 이집트는 우리가 왜 사이가 약간 다른 나라보다 조금 거리가 있었냐면 북한 때문에. 오히려 북한랑 관계가 왜냐면 73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집트 공군이 모자라서 북한 조종사들이 이집트에서 같이 싸워줬어요. 오 진짜. 그래서 이집트가 한국이 미국과 동맹인 것처럼 북한과 이집트가 사이가 되게 좋았고요. 근데 90년대부터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하고 더 친해지는 게 이집트로도 좋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는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그 의리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이 죽은 다음부터 한국하고 이제 조금씩 가까이져가지고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깝진 않지만 최근에 시시 대통령이 한국과 굉장히 관계가 좋아서 지금은 사이가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고 중동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또 되게 중요한 나라 하나 빼놨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 한국 사람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지 못한 나라인 것 같은데 간략한 역사, 뭐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그렇게 오래된 나라는 아니죠. 48년에 독립한 나라고요. 우리가 정부 수립한 게 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건 48년 5월 14일. 우리는 48년 8월 15일. 국가 수립한 게. 우리는 이제 해방은 45년에 됐지만 미국이 3년 동안 우리를 밀리터리 가버먼트가 있었잖아요. 미 군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작한 건 48년 8월 15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적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다. 아랍에. 그쵸. 우리 북한 그냥 우리가 같이 동실실 많이 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된다.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거 우리 엄청나게 교육받았어요. 오 진짜. 근데 이거 참 신기해요. 교육받았다는 거. 왜냐하면 한국은 한국 땅에서 한국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아랍이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주변에 그 많은 아랍 국가들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 라는 걸 교육받으셨어요. 우리는 북한이 있으니까 그 위에 중국도 있고 네. 우리 얼마나 위험해요. 그게 엄청난 교육이었는데 그랬던 박정희 정부에서도 73년에 전쟁이 나니까 아랍 편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번 편에. 그런데 한국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지지를 했는데 아랍 문제를 보니까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생겼죠.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국인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엔 자기 나라를 만들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특히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고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식의 교육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 특히 교육을 얼마나 훌륭하냐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사실 미국 워싱턴 DC 외교 정책 보면은 비슷한 얘기해요. 이거 frontline democracy, 약간 전방대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한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만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직접 싸우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래서 친근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미국도. 맞습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나라도 우리한테 민주주의가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주신 선물. 우리가 싸우지 않았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 약간 교훈이 많긴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척박한 안 좋은 땅에서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모로 이스라엘이 교훈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팔레스타인 문제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다들 가지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뭐 비교적 짧지만 사는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뭐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그 역사는 또 엄청 길고 그럼요. 조금 이해해야 중동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고통을 너무 예전에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로마 시대부터 갈게요.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유대 지방을 식민지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식민지로 만드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로마에 많이 항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항거를 한 게 이제 66년에 독립전쟁을 해요. 독립전쟁을 하는데 로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미국하고 같은 나라인데. 그렇죠.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반란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꼴보기 싫잖아요. 네. 나한테 까불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 예루살렘 일단 들어오지 마. 어. 예, 그러다가 완전히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또 132년에 또 반란을 일으켜요. 이건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로마가. 135년에 진압을 한 다음에 야, 니들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랑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쪽에서는 쫓아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다른 지역은 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꼴보기 싫잖아요. 로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도시 이름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려야겠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우와. 그래서 바꾼 게 당시 황제가 아일리우스거든요. 아일리우스의 여성형을 따서 콜로니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오. 콜로니아는 컬런이고 아일리아는 아일리우스의 여성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카피톨리나는 주피터 신전이 있는 이름을 따서 카피톨리나 요게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랑 생활을 하죠. 유랑 생활에서 유럽으로도 가고 다른 아랍 지역에도 살고 그러면서 고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피터도 반성을 해야 돼요. 피터의 조상들이 문제예요. 영국이 조금 피터의 잘못했죠. 조상들이 문제예요. 조셉의 조상들도 문제야.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차별을 많이. 예,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박현도 유대인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 우리 동네에 살면 우리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 죽인 애들이야. 얘네들 봐라. 우리하고 먹는 것도 다르고 지들끼리 뭐 하는 게 많네. 얘들 진짜 꼴보기 싫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고 쉽게 말하면 하대를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렇게 살죠. 그러다가 중세의 유럽 사회는 로마 카톨릭 사회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깝깝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돈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피터한테 돈 좀 꿔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돈 얘기하면 안 돼. 돈 얘기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냐면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렇죠. 그런 나쁜 짓은 유대인들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일 할 게 없어. 그냥 땅을 주지도 않았죠. 땅도 못 사죠. 자기 토지도 없으니까.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다가 뱅크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존하는 법을 익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문제가 터진 거 있었냐면 러시아에서 터져요. 19세기에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는 사회 하층민이었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유대인들하고 살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서 러시아 황제가 죽었는데 황제 살인범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 진짜. 관계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하죠. 어떻게 살아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도망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저기까지.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결정적인 일이 터져요. 1894년에 드레이피스라는 장교가 있어요. 유대인 장교예요. 그런데 당시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으로 자꾸만 프랑스의 군사 기밀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독일 대사관에서 프랑스의 군사 기밀을 자꾸만 갖고 가니까 범인을 잡았어요. 범인을 잡았는데 그게 드레이피스라는 유대인 장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범인이 된 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였어? 유대인. 아 진짜. 유대인이니까 얘겠다. 억울하겠다. 나중엔 진범이 잡혔는데 진범이 잡힐 때까지 이 사람이 잡혀 있었고요. 그때 이 사건을 본 사람이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잠깐 살고 있던 테오드르 헤르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프랑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유럽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프랑스를 나에게는 조국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태어난 국가 프랑스. 프랑스는 진보의 상징. 근데 그런 나라에서 유대인이란 그리고 여기는 게토에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사는 데가 게토라고 그래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몰아넣고 살게 하는 거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과 같이 살면 두들겨 맞아 죽으니까. 그런데 그 게토를 제일 먼저 프랑스에서 없앱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보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범인으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와 프랑스에서 유대인이 못 살면 어디에서 살아요? 어디서 살아? 살 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고 한 게 그게 시온주의입니다. 시온주의가 운동이 시작되는 거고 근데 헤르츠는 반드시 팔레스타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살면 어느 곳이나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피터의 조상 영국의 정부한테 우간다로 가는 안까지 받았죠. 예,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1905년에 죽거든요. 죽은 다음에 이제 시온주의자들이 아니 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고 싶어했던 팔레스타인에 사람이 없으면 괜찮아요. 사람이 있었죠.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힘드니까 자기네 땅 같이 살고 싶은 거는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려는 땅이 빈 땅이면 좋은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극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나도 헤르츠리 얘기하는 시온주의로 갈 거야 얘기를 했느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온주의라는 것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세속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큘러 내셔널리즘이에요. 종교랑 상관없이. 종교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의 대다수의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나는 반대세. 거기 어딜 가면 어디게 가느냐.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해방시킬 때까지 여기서 견디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디 지금 나라를 만들어서 가느냐. 그래서 대다수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이제 시온주의가 시작됐고 영국 정부가 도와주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도 살게를 해줘요. 당시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들 불쌍하니까 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비싼 값에 땅을 사가지고 유대인들 땅을 만들고 처음에는 팔았죠. 제가 피터한테 1억 원 주고 팔라고 그러는데 조셉이 2억 원 준대. 그러면 2억 원 주죠. 오, 그렇죠. 아, 그 많은 돈을 줬어요, 또. 예, 그래가지고 땅을 사고 그랬는데 이제 아랍에 알았어요.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랍도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고. 근데 영국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배를 했잖아요. 문제는 피터의 조상의 문제야. 맞습니다. 48년에. 그때 문제 많았죠. 네, 영국이. 네. 그러니까 피터의 조상이 해결을 못한 거예요. 해결을 했어야지. 왜 그래? 축구도 월드컵 우승 잘 못하더만. 해결은 저희한테 바라지 마요. 그냥 일만 저질러 놓고 빠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이 이 조정을 실패를 해요. 근데 사실은 영국이 유대인 쪽에 더 많이 서요. 그 당시에 발포 있잖아요. 발포 외교장관도 자기는 70만 아랍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 대한 권리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잖아요. 네.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당연히 유대인들한테 더 끌려요. 그렇죠. 친근감은 있죠. 예, 성경을 읽으면 친근감이 있고 불쌍해.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이 해결을 못하고 할래다가 미국도 끌어들여서 해보려다가 안 되겠으니까 아우 난 나갈래.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나간다고 그러는 날 독립한 거죠.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진짜 힘든 속에서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대인들도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진짜 똑똑하고 돈 잘 버는 사람 약간 그런 상징으로 된 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돈 많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민 가가지고. 이민 가면 다 어려워요.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게 뭐였냐면 예를 들면은 유대인이라고 차별을 또 받거든요. 미국이 차별했어요 옛날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신문 기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기자로 내면 안 받아줘. 그렇죠. 유대인이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대인들께 신문사를 만들어요. 본인들 거만. 그래서 변호사 해야지 변호사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변호사를 되고 싶은데 변호사에서 안 받아줘. 그러면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소수의 유대인들이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한 게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주류가 됐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동료 교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가면 되게 놀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헉! 유대인이 버스 운전을 해? 그 정도로 성공했는데 미국에서는 유대인은 거의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인데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예, 그렇게 미국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미국에 있는 유대인 사이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 지지하지는 않아요. 특히 요즘 젊은 유대인들은 주이시 아메리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근데 이제 40대 이상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어요. 미안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괴롭혔을 때 미국이 도와준 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약간 죄책감 뭐.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대요. 예, 근데 지금의 10대, 20대, 30대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미국 요즘 정당 분열이 심하잖아요. 공화당, 민주당 같은 거 없다. 근데 같은 거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나이 많은 공화당, 민주당 둘 다 이스라엘 좋아요. 지지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그 반대로 오히려 젊은 민주당이 공화당이든 한 30대 이하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지금 하는 짓이 범죄다. 지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뭐 양쪽 젊으면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란 말 쓰니까 되게 이상한데 주이시 러비라고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러비라는 말을 써야 돼요. 예, 이스라엘 러비라 써야지 이게 모든 주이시가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런 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가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유대인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무슬림하고 유대인이 자주 싸우는 것 같은데 늘 그랬어요. 옛날 역사부터. 아니요. 사실은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생각할 때 다들 아유 이슬람과 유대인들 너무 싸운다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문제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민족주의 문제입니다. 시온주의라는 세속적 유대 민족주의와 아랍 민족주의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팔레스타인을 지배를 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못 살았어요.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부터 쫓아내기 시작해가지고 135년 쫓아냈잖아요. 그 이후에도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교인들이 지배하는 땅이 됐거든요. 638년에 무슬림들이 지배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을 살게 해주기 시작한 게 그 시점부터예요. 오히려 무슬림. 그럼요.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을 살게 해주고 이건 유대인들 역사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같이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슬림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사는 거를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없다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살게 해줬고 보면은 유대인들과 무슬림과 크리스찬 중에서 제가 많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유대인인데 저한테 너 무슬림하고 살래, 크리스찬하고 살래 그러면 제가 누구 선택할까요? 크리스티안 아니에요? 아유, 진짜? 크리스찬들 힘들다니까. 괴롭히고. 피터 조상 우리 괴롭혔잖아. 그러면 무슬림. 무슬림하고 사는 게 편해요. 왜냐면 먹는 게 비슷하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거 못 예, 먹고. 안 먹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못 먹는 거 없이 다 먹어요. 그렇죠. 근데 무슬림과 유대인들은 못 먹는 게 있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독교 성경 중에 신약 성서의 마테오 복음서의 15장 11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막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막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고 그래요. 진짜 멋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못 먹는 걸 먹어서 너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더러운 생각 이게 너를 더럽힌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이거를 그래 맞아 야 인마 이건 먹는 거 마음은 너 망했어 이렇게 했으면 지금 유대인들 크리스찬 무슬림은 똑같아요.
못 먹는 거 똑같은데 크리스찬들은 지금 다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무슬림들은 못 먹잖아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샤는 유대인들하고 사는 게 더 편하다니까요. 크리스찬들 사는 것보다. 규칙이 좀 비슷하고. 크리스찬들은 힘들어. 아이샤하고 사는 거. 못 먹는 게 많아. 같이 식당 가기도 힘들어.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무슬림하고 밥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유대교 잘 지키는 유대인들과 밥 먹는 게 더 힘들어요. 아 진짜요? 룰이 오히려 더 많아요. 갈 식당이 더 없어. 추가적으로 안 먹는 게 뭐가 있어요? 돼지고기 말고요? 돼지고기 말고 못 먹는 게 더 많아서 이슬람 문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못 먹는 게 많을까? 아, 진짜? 그럴 때 그 답을 물어보고 그 답이 뭔지 아세요? 하느님한테 벌을 받아서. 그러면 똑같은 말이 크리스찬들한테 보면 나는 내가 봤을 때 너가 벌 받은 것 같아. 크리스찬은 못 먹는 게 없어요. 없어서 못 먹지. 그게 차이점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솔직히 무슬림이랑 크리스천이 더 많이 갈등이 있었어 유대인보다. 맞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크리스찬들은 먹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맨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이래가지고 말로 싸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신학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법학. 뭘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교는 법학이 발전하고요. 그리스도교는 신학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그냥 발전시키고. 예, 그래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같이 잘 살았잖아요. 스페인에서 같이 잘 살았다가 1490여 년에 다 쫓겨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 누가 받아줬습니까? 오스만 제국이 받아줬어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러면 더 빅픽처를 보면 유대인하고 무슬림 역사적으로 안 싸웠지만 미국하고 중동은 맨날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쿠웨이트부터 해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여기저기 왜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석유. 맞아요. 이거는 종교랑 크게 다르고. 왜냐면 중동에 있는 석유가 전 세계 매장량으로 보면 거의 60%가 넘어요. 근데 그 석유가 한 10개국에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석유가 끝나기 전에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봐보세요. 우리나라에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유랑 관련된 게 아니니까요. 예,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내기를 왜 기다리냐면 유가하고 주가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인 영향을 영향을 있으니까. 주니까. 그래서 2008년쯤 된 것 같은데 미국의 나토 사령관을 지냈던 웨슬리 클락이라는 장군이 있거든요. 그분이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누가 아프리카에 간섭하려고 그러냐?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프리카에 뭐 사람 죽는 거 많이 지금도 죽고 있고 많이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원래 내전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석유, 오일. 그것 때문에 그냥 관심 있는 척. 그러니까 전 세계가 석유를 안 쓰는 날이 된다면 중동에 관심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석유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거 맞아요. 근데 사실상 석유 수출국인 거 맞지만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수출국 아니었어요. 우리가 셰일가스 발명하면서 확대 이제 터져서 우리가 이렇게 좀 편한 거지. 교수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1970년대 그 에너지 크라이시스 때 미국도 똑같이 우리가 수입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 똑같이 힘들어했고 그러면 우리가 중동 직접 들어가서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정책 기둥이 세웠어요. 그나마 지금 미국이 중동에 덜 간섭했던 건 뭐냐면요. 셰일 가스하고 셰일 오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98년부터. 그래서 2011년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돼요.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975년에 석유 때문에 모자라가지고 석유 수출을 안 했거든요. 그걸 2015년에 풀어요. 그래서 미국 석유가 40년 만에 수출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셰일 가스, 셰일 오일 때문에 많아서. 그게 미국이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야, 우리 석유 많다. 그러면 지금 중동이 문제가 아니다. 어디가 문제겠습니까? 저 어디요? 같은 중이에요. 중국 경쟁하니까요. 그래서 피보트 에이시아가 2012년에 나온 거예요. 피보트 에이시아, 뭐 리밸런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민주당은 재밌습니다. 속에 있는 말을 잘 안 해요. 하고 싶은 말은 차이나 컨테인먼트 팔러시예요. 중국 봉쇄 정책인데 피보트 에이시아 리밸런싱 이렇게 한 거죠. 중국 잡으려고 한 거예요. 하고 그거는 자원이랑 다 연결돼 있고. 그렇죠. 이제 이 셰일가스 셰일 있으니까 중동에 우리가 군사력을 좀 빼자.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아시아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바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인 거예요. 사실 미국이 이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느끼게 될 건데 셰일 가스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막 확장할 수 있는 분야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어차피 있으니까 우리가 뭐 문제 없다 생각하고 있지만 갑자기 한국이 조금 일부 가져가고 일본 조금 가져가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미국이
우리가 돈 만들 수 없는데 이거 또 어떻게 하지? 고민하게 되고 또 아플 건데 미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이렇게 중동 역사, 유대인 역사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랍 국가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비율로 보면은 한국이 중동 비율이 한 10%밖에 안 돼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날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거리를 좀 둔 편도 있어요. 왜냐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 그런데 한국과 일본 중에서 일본이 더 팔레스타인 문제에 더 적극적인 거 아세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원도 일본이 훨씬 많고요. 오. 한국은 거기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일본의 학자들이 훨씬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대변을 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두고 본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는 일본을 더 선호할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좀 일본이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이 팔레스타인을 더 많이 지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애매한 건데 친미 국가면서 서로 우리가 군사력으로도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 파는 무기도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우리한테 파는 무기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국방으로서는 우리가 북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한국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 거는 이란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란과 관계가 좋잖아요. 석유랑 이런 게 좋은데 이스라엘은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를 설득을 많이 했었어요. 이란이 북한하고 친하잖아. 그러면 한국한테 돈을 벌어서 북한하고 관계가 있으면 결국에는 너 지금 이란하고 돈을 경제하면 그게 한국의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란과의 관계를 경제적으로 계속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아주 실용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앞으로 중동이 뉴스에 나오면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뉴스 터졌으면 아 이런 관계 생각해야 돼 아니면 이런 역사 명심해야 돼 이런 거 뭐 있어요? 중동에서 문제가 이스라엘 문제를 빼면 중동끼리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거의 두 가지예요. 어떤 나라가 이란을 좋아하고 싫어하느냐. 네.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무슬림 형제단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냐. 그거 하면 그림이 딱 나와요.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하는 나라는 있어요. 튀르키예, 카타르. 싫어하는 나라는 그 외에는 다 싫어해요.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당연히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쫓겨난 무슬림 형제단이 튀르키예가 많이 받아줘가지고 한동안 튀르키예하고 이집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진 편인데 그리고 왕정 국가들은 이슬람 무슬림 형제단을 싫어해요. 무슬림 형제단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까타르만 유일하게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왜 터키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터키하고 까타르는 같이 갑니다. 까타르는 아랍 국가들 중에서 터키하고 가장 친한 나라예요. 왜냐면 아랍 국가들은 까타르가 얘네들 조그만 나라였는데 얘네들이 가스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고 우리한테 까불어? 그래가지고 한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이 나라를 침공하려고 그랬을 때 튀르키예가 군대 보내서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 머리 아프죠. 이란을 좋아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아랍 국가들은 이란을 안 좋아하죠. 다만 안 좋다고 겉으로 얘기는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전쟁에서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튀르키예는 이란과 참 묘한 관계예요. 오랫동안 아주 옛날부터 사파비 오스만 때부터 둘이 친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서로 미워하지도 않고 필요할 때는 서로 손잡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울 때는 안 도와주는 좀 그런 묘한 관계입니다. 근데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튀르키예는 이란이 없으면 또 안 돼요. 맞아요. 미국이냐 이란이냐 당연히 이란이라고 아 생각하긴 진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퍼즐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팔레스타인 문제인데 오히려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아랍 국가들이 그전에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79년 이후로 이란이 이슬람 공화국이 된 다음부터는 아랍 국가들이 주도권을 뺏겨요.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게. 왜냐면 이란이 더 많이 지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불편하죠. 니들은 왜 아랍어를 쓰지도 않는 나라가 왜 우리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니네들이 그러는 거야. 근데 이란은 팔레스타인에 이슬람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랍 국가들한테 불편한 거고 더군다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공화국이 되면서 이슬람은 자꾸만 성명을 수출하려고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그냥 북한은 공산주의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가서 같은 말 쓰고 같은 역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계속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방공교육 엄청 받았거든요. 나는 군대도 27개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혁명을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기절을 하는 거죠. 왕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혁명을 수출하는 게 불편한 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국가들이 시아파들이 많이 있는데 시아파들을 잘 대해주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우디의 시아파인데 내 나라라고 나는 사우디 사람인데 우리 정부가 나를 잘 대해주지 않고
너무 불편해. 근데 내 건너편에 나하고 똑같은 종교적인 정체성관이 이란이 시아파인데 혁명을 했어. 우리도 혁명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시아파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체포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결국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문제까지 있으니까 더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중동에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 무슬림 국가가 편안해지는데 그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이란 문제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 이런 문제들 다 섞여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요. 이 중동라는 지역 그냥 하나로 보면 절대 안 되고 각각의 믿는 거, 친한 국가들, 싫어하는 국가들 다 따로 있고 터키에도 엄청 신기한 나라래요. 오늘 진짜 너무 흥미로운 얘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중동에 더 나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좋은 일로 다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동안 영국이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힘도 없어요. 영국은 이제 은퇴한 것 같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대신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